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관위 디도스 공격 때는 최구식 의원을 향해 혼자 했을 리 없다며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는 비판을 가했지만 이번 자신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선 보좌관의 과욕이었으며 문자를 받은 사람이 200명 정도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숫자가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와 민주당 일각에선 비판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노회찬, 심상정, 천호선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 경선 부정 시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의 계절은 정치의 계절이네요. 윤종구 차장, 통합부 윤종구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예, 요즘 뭐 공천 네. 매일매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꽤 바쁩니다. 네,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죠. 심야회의에서 결국 사퇴를 거부하고 계속 출마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비난이 거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깁니까? 이정희 의원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태도입니까?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하루 종일 큰 이슈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하면 이게 총선의 전체 판세를 예. 흔들 수 있는 그 야권 연대의 그 위력이 다들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이 지금 전체 야권 연대의 판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까지 예. 대표단 회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퇴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쪽으로 일단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또 반발을 하겠죠. 예. 그럼 진보 세력들 간에 이렇게 하면은 도덕성에 상처 입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네. 좀 높지 않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인터넷에 처음 네. 올린 사람도 당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긴 있는 거죠. 예. 근데 전 이정희 대표 발언 중에 좀 그동안 해온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당혹스러운 게, 예를 들면 그 문자를 받은 당원이 2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는 그 태도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공정한 룰이라든가 경선을 깨는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깨끗하게 승복을 했으면 좋은데, 물론 그 진영 논리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비교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정에 가가지고 5천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죄를 묻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무슨 죄냐고 이런 예. 약간 이렇게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일반 유권자 국민들한테는 들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네. 듭니다. 오늘 신문마다 네. 사설을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겉으로 드러나는 공통적인 거는 네. 이번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인 얘기를 한 목소리를 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는 동아일보 사설이었는데요. 네. 제목을 보면 이정희 대표 후보 사퇴하고 진보당은 사과해라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네. 중앙도 책임 회피하는 이정희 대표 네. 이걸 제목으로 뽑았고요. 조선은 진보당 부정선관선으로 무죄방망이를 두드리나 해서 진보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근데 경향하고 한겨레도 제목은 경선 조작 의혹과 진보 정치의 미래. 또 한겨레는 야권 연대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제목만 보면 이제 이정희 대표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 조금씩 좀 달라요. 혹시 보셨나요? 다르죠. 예, 저도 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요 신문을 보면 대부분 일면에 어떤 데는 일면 톱에 이 기사를 다 올렸고 네. 또 사설에는 거의 빠진 곳이 없습니다. 신문이 보면 어떤 특정한 동일 사안을 놓고 모든 신문이 일면과 그 사설에 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드물죠. 예, 흔하진 않죠. 네. 그런데 또 이 사설 내용을 또 가만히 보면 이 각 신문이 신문마다 다들 그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 연대, 예. 그 진보당에 대해서 또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다들 네. 잘했다 이런 데는 아무도 없죠.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 질책을 하면서도 애정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물러나야 된다. 네. 그 얘기하느냐는 그런 뉘앙스입니까? 약간씩 네. 달라지는 게 애정이라고 느껴집니다.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사설에는 다 이제 그렇게 났지만 어제 이제 그 통합진보당의 경선 문제 나왔을 때 그 보도라는 걸 쭉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신문은
사회면에 2단 조그맣게 썼거든요. 그 다른 신문은 다 일면톱에 써 그런데 이제 아마 어제 뭐 쭉 벌어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판단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마 저 확대해서 계속 사설까지 썼을 텐데 역시 뭐 이런 똑같은 사안을 보는 것도 놓고 보는 것도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 경향이나 한겨레 보면 이제 야권 연대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저 사퇴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야권 연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 지금 특히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꽤 서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측에서 경선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나는 지금 지역이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 통합진보당에는 상징적인 곳이 4곳이 있는데요. 또 이 상징적인 인물 4명이 다 공동- 출마하는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대표 2명, 공동대변인 2명, 이렇게 흔히 2+2 아니면 빅4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서 모든 진보당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다들 이 지역에서 조작 내지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 지금 경선 다 하기로 해놓고 끝난 마당에 지금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어제 기준으로 하루 앞두고 이게 뭐냐 지금 야권 연대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정희 의원이 있던 관악을을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가 좀 시끄러워지는데 그럼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자 그럼 한 군데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넓게 보면 근데 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인가 보다 이런 좀 의문 들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거는데요. ARS로 700명, 또 RDD라고 해서 임의 전화 걸기로 700명 이렇게 50%씩 반영을 한다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같은 관악구라도 예를 들면 을지역이 있고 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을지역인데 전부 전화를 임의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에 사는지 을에 사는지 명확하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갑지역에 전화해야 되는데 을지역에 사람이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백혜련 검사가 나온 그 경기도 안산이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들면 A반 1반의 반장을 뽑는데 2반에 애가 살짝 들어와 가지고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A라는 후보가 반장이 됐어요. 그럼 B 후보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죠. 근데 말이죠. 진보 인사들이 보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 실렸던데 잠시 소개해드리면은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담하다, 즉각적인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하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돌머리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셀프 빅엿 드신 사건이다.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다운 표현이네. 네. 그리고 뭐 각하의 빅엿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서기호 전 판사. 그 민주당 비례대표 14번 받았죠. 예, 이분은 또 다른 의견이었어요. 야권 연대 대의를 근본적으로 깬 것은 김희철 의원이다. 후보 사퇴나 경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문자 제시 이게 뭐야? 사건이 하여튼 그 차이를 뒤집을 정도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예. 정치 변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정치인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관점의 차이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정희 대표 측은 이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기지 않았겠느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선 조작 행위 자체가 문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관점의 차이가 근데 있는 것 이번 같습니다. 그 사태가 그 야권 연대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이분들한테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거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했죠. 예를 들면 심상정 거기가 경기 덕양갑이죠. 고향 덕양갑에서 경선은 17, 18일 날 이틀간 이루어졌는데 그 직전 14일에서 16일 사이에 뭐 1인당 7만 원씩 주고 선거운동원을 뭐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런 녹취록도 있다. 뭐 이러니까 심상정 후보 측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발끈하고 대응하고 나오고 하는데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야권 연대가 혹시 이제 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뭐 말은 뭐 대놓고 하지 않지만 거의 이제 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선거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등록이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그렇게 잘못하고 왜냐하면 이 야권 연대의 파괴력 때문에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야권 연대가 깨지면 그런 전망이 틀리는 것이냐 또 득표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냐 그게 좀 유권자로서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이 복잡한 셈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야권 연대가 그럼 깨지는 것이냐? 예. 그건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결판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함부로 깨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예. 정치란 게 속으로 좀 기분 나쁜 거 있고 갈등을 하더라도 또 필요하면 또 손을 잡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왜 이렇게 그 함부로 야권 연대를 깨기가 어려우냐 하면 당선되는 숫자가 야권 연대를 하면 더 많아지는 거는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이제 사실인 듯 전망이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진보당의 전국적인 지지율 조사를 보면 평균 한 6%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지난 4년 전 18대 총선에 대입해서 보면 그때 6%면 각 지역구마다 한 3,000표에서 5,000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숫자 안에 이 득표 차로 네. 당락이 갈린 곳. 그때 한나라당이 이긴 곳이 한 서울에서만 해도 한 15곳이 됩니다. 아, 그렇게나 많았습니까? 예. 예. 이게 야권 연대를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절반만 가져오더라도 네. 7, 8곳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깨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진 후보들은 막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반칙 때문에 졌다 이렇게 예.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이거 야권 연대 전에처럼 계속 하기도 뭐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통합진보당 역시 마찬가지죠. 그쪽도 뭐 합치는 게 연대하는 게 유리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물론이죠.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의 꿈이 예. 원내 20석. 소속단체 네. 20석 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연대를 좀 계속 이어가려면 예를 들면 대표가 상징적으로 사퇴를 하고 그러면 나는 사퇴하지만 그 연대만큼은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태도 취해져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것이 오늘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좀 촉구하는 촉구 네, 내지는 권고한 네. 그런 이제 논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의 어떤 데서 보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그렇죠. 일단 좀 숙이고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완곡하게 사퇴를 권유한 데도 있고 합니다. 박영선 전 최고위원은 이런 네. 말을 했더라고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 큰 결심을 해라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도 어디 보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퇴하는 쪽이 더 우세했다. 사퇴하라는 쪽이 예. 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알 텐데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런 배경은 도대체 역시 뭘까요? 뭐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그런 건 아닐 것 좋게 해석을 같은데. 하자면 예,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내 혼자 사퇴하는 것은 별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사퇴함으로써 이 야권 전체 상징적인 이 자리에서 우리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나는 대표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까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좀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배지 이거 어떻게 한번 달아봤는 배지인데 이거 진짜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배지 달고 싶거든요. 누구나. 그런 욕심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영선 의원도 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을 좌우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무래도 이 공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그 비례대표 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박영선 최고위원은 당내 이명박 정권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름이 아주 깁니다. 그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가 끝나면 MB 이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겠다 그런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위원장 차원에서 영입을 한 분이 있는데 그 한명숙 대표하고 같이 영입을 했죠. 그분이 유재만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 특수수사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에서 탈락을 했어요. 못 받았습니다. 유정일 교수도 마찬가지죠. 유정일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 박영선 위원장이 그 경제민주화, 이건 뭐 민주당이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로 유정일 교수
딱 점 찍어놨는데 유종일 교수도 비례대표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전에는 또 저 지역구를 꼭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계속 의혹국질 끝에 아무데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 겸 특위위원장이 그럼 뭐냐 나는 그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 그러면서 공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농단된 것 같다. 나는 최고위원직도 사퇴하고 특위위원장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럼 과연 누구냐 뭐 막 추측해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이사라는 그런 저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사가 뭔가 한자로 써 있길래 제가 한번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노할 때 노자에다가 그다음에 이화여대 할 때 그 베리자 그다음에 486 할 때 사자 써가지고 이게 노이사란 말이었던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공천을 좌우했다. 그러니까 아마 박영수 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정파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좌우를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러니까 다들 묻는 게 기자들이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박영선 최고위원이 그거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일단 입을 닫았는데 그 다들 추측하기를 그리고 당의 어떤 관계자가 또 말을 했어요. 그거는 그 친노 세력 쪽에 특히 이미 신문에 이름이 나갔으니까 문성근 최고위원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권노갑 상임 고문을 또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문성근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 친노 그리고 통합과 이 혁신과 통합이죠. 이쪽 사회 세력들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권력기관, 특히 검찰 출신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강하게 펴가지고 유재만 변호사가 탈락했다고 박영선 최고위원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재만 변호사는 어떠냐면은 2003년도에 권노갑 상임고문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에 영입이 되니까 그때 영입되는 그 순간에 권노갑 상임고문이 병원에 뭐 입원하고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TV를 통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노발대발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안철수 원장 최근에 그 언론에 뜸했었는데 오늘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줬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실이 뭡니까 이게? 진실은 정말 제가 민주당 그 제안했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우선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안철수 위원장의 머릿속에도 안 들어가 보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무슨 그 1번설, 2번설도 있어요. 근데 1번설이 나왔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 측이 그 측이죠. 거기서 아니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안철수 원장이 여자냐? 뭐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그건 아마도 있었다고 한다면 2번설에 대한 와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 일단 좀 궁금했던 게요. 1번설 얘기했을 때 내가 여자냐라는 거는 1번은 항상 여자라는 걸로 규정이 아예 딱 돼 있나 보죠? 예, 그것은 저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까지 쭉 수십 년 동안 남자 위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남자 정치인이 많았죠. 여성 정치인의 정계 입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공천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홀수 번호는 전부 여성 후보로 공천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여성으로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철수 원장한테 이제 그 비례대표를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안철수 원장이 뜨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한창 뭐 거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안철수 없어도 되겠다라는 뜻에서 좀 약간 멀리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혹시 공천하면서 좀 이게 좀 저기 비판 여론도 있고 뭐 이게 하니까 우리가 좀 딸릴 때 좀 안철수 원장 손을 빌어서 좀 한번 점수를 올려보자. 뭐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치 지지율을 둘러싼 이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이 지금의 현 그 판세를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원장이 작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굉장히 도움을 준 게 사실 아닙니까? 이분이 나서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면 득표率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아쉬워요. 좀 여러 가지 공천 내용으로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저 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게 뭐냐 이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민 측면은 그 개연성은 있지 않느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